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22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월 수정치 기록인 8만 5천 명 증가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로이터 전망치인 22만 4천 명 증가에도 거의 부합한 수치였습니다. 3월 기록은 당초 12만 6천 명 증가에서 8만 5천 명 증가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5.4%로 3월 5.5%보다 0.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 역시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이는 2008년 5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2달여 만에 다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일부터 금융기관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5.1%로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2.25%로 각각 낮아집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월 28일 이후 약 2달여 만입니다.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해 석 달째 1%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높지만 시장 전망치 1.6%에는 못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떨어져 전월 하락폭과 동일했고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초박빙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650개 선거구에서 보수당은 과반 의석을 넘긴 331석을 확보했고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시도했던 노동당은 232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보수당이 재정 적자 축소를, 노동당이 급진적인 부자 증세를 내건 가운데 영국 유권자들은 경제적 안정을 선택했다는 사실인데요. 보수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예정이어서 큰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바이디의 최리나입니다. 미국의 4월 고용지표 정말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그런 결과였는데요. 아주 절묘하게 잘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절묘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신규 일자리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22만 3천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5.4%로 7년 내 가장 낮았습니다. 실업률이 좋아졌다는 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는데 22만 3천 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3월 달 바로 직전 달의 신규 고용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적게 나와서 쇼크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것이 16만 5천 명 정도였었죠.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이었다는 얘기가 되고 4월 달 2분기 들어서니까 곧바로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선은 됐는데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이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리를 올려볼까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아주 절묘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30만 명 이상이나 새 일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어서 20만 명 넘겼지만 30만 명 사이였던 이 수치는 시장을 부양시키기에 딱 좋을 만한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미국 증시가 환호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일찍 상승했습니다. 마감가 보시죠. 네, 다우지수는 이제 18,2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이제 거의 5,000선을 공고하게 지키는 모습, S&P 500도 2,100선을 아주 강하게 다시 한번 두들겨줬습니다. 1% 이상씩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유럽은 영국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어졌고요. 현재 원래 집권하고 있던 보수당이 다시 한번 재집권하는, 그것도 압승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는데요. 당장 영국 증시가 크게 랠리를 보였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 역시도 평균 2.5%씩 그야말로 미국의 2배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았고 영국도 총선까지 끝나면서 급등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재료가 하나 더해졌죠.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중국이 2달여 만에 또 기준금리를 25bp 내린 겁니다. 작년 11월에 내렸고 올 2월에 내렸고 다시 한번 5월에 내리면서 6개월간의 금리를 3번이나 연속 내리고 있는 중국인데요. 성장률 7% 될 때까지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2100선을 쉽게 넘게 했는데요. 출발 증시 가이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이자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신 오정근 교수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4월 고용지표 절묘하게 잘 나왔다 평가를 받았는데 경기 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릴 정도의 수준의 개선세는 아니었다고요?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월 그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22만 3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 숫자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좀 어떻게 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절묘한 숫자인데요. 왜냐하면 기대한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기대한 것은 적지만 그러나 전월달에 전월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다우라든지 혹은 나스닥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전월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금리 인상을 앞당길 정도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금리를 인상을 늦출 수 있다 하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면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숫자가 좀 더 만약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더라면은 미국 금리를 인상을 앞당기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는데 이 정도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서 정말 주가가 상승하는 아주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4월 고용지표는 미국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것도 불식시켰고 조기 금리 인상 우려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동시에 3월 달에 안 좋았던 쇼크라고 표현했던 그 고용이 12만 6천 명 증가가 아니라 8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9월 달 정도나 돼서야 빨라도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되는 게 힘을 얻는 건가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9월 인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여전히 이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FOMC가 5월 달은 없습니다. 6, 7, 9, 10, 11 금년에 5번 남았는데 지금 이제 6, 7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거고 9월 아니면 10월, 12월인데 저 생각으로는 미국의 현재 성장률이 다소 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10월 정도로 넘어가지 않겠냐. 왜냐면 미국의 옐렌이라는 의장의 성향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타입이기 때문에 옐렌 의장의 스타일은 지금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중에 금리를 올려서 미국 경제가 다시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10월 정도 가야 금리를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6월 인상선은 확실히 수면 아래 잠긴 것 같고 9월보다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10월 정도에서부터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교수님의 의견 확인할 수 있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은 꼭 주말에 뭔가 부양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어젯밤 또 기준금리 25bp 인하하겠다라고 부양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작년 11월 그리고 올 1월 중간에 100bp 지준율 인하가 있었고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야말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아니면 지급 준비율 이런 식으로 계속 인하해 오고 있거든요. 그건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 성장률이 1분기에 이제 7.0%로 하락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중국의 현재 지금 중국은 지금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3월, 4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 6.4고 수입도 이제 큰 폭의 마이너스 16.1을 기록하면서 중국도 불황행 흑자 기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계속 1%대를 기록하면서 지금 4월달 물가 상승률이 1.5인데 중국은 원래 물가 상승률 목표가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것이 얼마 전 인민은행장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중국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이제 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 판단으로는 중국의 그 수출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안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서 절상되어 오다가 계속 이제 절상되어 오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조금씩 절하를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아마 이번 금리 인하도 디플레이션 우려와 수출 감소 마이너스 증가를 생각하면서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돈을 많이 공급하면서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중국의 수출을 반등시키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좀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국은 될 때까지 해보겠다. 성장률 7%대는 반드시 사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가 2번이나 있었고 지준율도 50bp 평소보다 한 2배로 시원하게 지준율을 내렸음에도 실물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또 한 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또 실물이 안 따라온다면 추가 부양을 충분히 더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인민은행의 발언들을 미뤄보면은 인민은행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 한국보다는 훨씬 높지만은 한국은 지금 0%되니까 그런 1.5%되면 중국 기준으로 보면 이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도 여전히 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중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투자한 것이 과잉 투자가 되죠. 그 설비가 가동이 안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설비가 가동이 안 되면 중국의 금융도 부실화되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동안에 투자되어 있는 것을 가동시키려고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가져가기 위해서 통화를 계속 금리를 계속 낮추거나 아니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거나 혹은 예대율, 예금 대출 비율을 올리거나 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율이죠. 이걸 올리거나 이런 그 돈을 푸는 방식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1년여 만에 최저치 그리고 수출도 늘 줄 알았는데 4월 달에 또 감소세를 보여서 2달 연속 수출의 급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석 달째 1%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당초 중국 당국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3%라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1.5%밖에 물가가 뛰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마지노선은 소비자 물가 1%대를 지키려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2%래. 근데 중국은 현재 목표가 3%지만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2%대까지 올라가는 거. 이것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1%를 지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2%대 정도가 올라갈 때까지 돈을 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월 PPI도 38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는데 사실 물가의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금 계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이런 지표들이 앞서 나왔고 때문에 중국이 바로 어저께 기준금리를 2달 만에 또 한 번 내린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 영국 총선 얘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보수당이 압승해버렸거든요.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초박빙일 거다 끝까지 모른다 했었는데 압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과반 의석까지 확보해서 연정을 꾸릴 필요도 없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언론의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언론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론 같은 거, 특히 언론의 그 기자들의 그 여론조사 분석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영국이 그동안에 이제 보수당의 집권에 대해서 다소간의 좀 거부 반응을 가졌던 주로 그런 언론들이 주로 그런 분석을 내놨었는데 영국 국민하고 그리스 국민과는 판약이 다르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국민은 이제 그 긴축을 하고 성장을 주장하는 긴축하면 당장은 복지는 이제 줄어들지만은 계속적으로 길게 이제 가는 거죠. 후세대도 부담을 적혀주면서 이제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자 이런 보수당의 표를 준 데 비해서 그리스는 지금 현재 국고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축도 안 하고 그냥 고용도 더 계속 공공 부분의 고용도 유지하고 분배를 더 해주겠다 이런 그야말로 극좌파 정당의 표를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참 영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단한 국민이다 한마디로 그냥 과거에 대처라는 사람이 영국을 완전히 영국병을 치유하면서 계획하는 대처에게 10년이 넘는 장기 집권의 표를 준 것처럼 이번에 역시 보수당이 이런 영국 국민의 성향을 미뤄볼 때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영국의 그냥 이번에 EU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에 의하면 영국으로 몰려드는 특히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남유럽 쪽에서 이민이 계속 연간 60만 명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영국은 그렇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영국은 일단 영국에 들어오면은 복지 혜택을 똑같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영국의 재정을 너무 악화시키고 영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 여론 때문에 영국이 보수당이 내건 정책 이걸 좀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압승을 올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재정 긴축을 얘기했던 그런 보수당이 오히려 재집권하는 그런 영국 총선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 보수당이 우리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EU 탈퇴, 그러니까 2017년에 유럽연합을 탈퇴하는가 그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거든요. 그 당이 지금 공약을 내건 바로 그 당이 재집권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이란 것이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주로 이제 슬로건을 내거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컨대 보수당은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탈퇴한다는 공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EU 집행위원회도 탈퇴에 관한 협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 끝나면서 양쪽 다 약간 요연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 입장에서는 연간 60만 명 정도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좀 줄이자. 영국은 이제 EU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이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이동되지만은 자본 기업들 투자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노동도 EU 내에서는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 관계없는 이런 자유로운 이동을 이제 보장하고 있는데 영국의 이런 너무도 많은 이민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럽이나 동유럽 쪽에 있는 EU 국가들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로 북유럽이나든지 독일, 중부 유럽이나 영국으로 몰려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아마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입장에서도 영국이 탈퇴하면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좀 제한해주고 영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EU를 탈퇴하게 되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보수당은 기업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기업 정책을 하는 보수당이 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면서 EU 집행위원회와 보수당 간에 그리고 영국 국민들 간에 절묘한 절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브렉시트 우려는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고 이민자 유입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입니다. 오늘 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열리게 되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그리스가 72억 유로 나머지 구제금융분을 받긴 어려울 전망이라면서요. 근데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지금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것 중에는 저번에 국내에서 다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는 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오늘 보도된 그 유로그룹 의장 발언을 미뤄보면은 11일 날 오늘이죠. 오늘 이제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겠지만 내일 당장 갚아야 될 7억 유로가 넘는 그 돈을 갚을 돈이었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그러면 바로 이제 그리스가 이제 보도가 나는데 보도를 내기보다는 얼마간 좀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다시 협상을 계속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지 않겠냐. 왜냐 이거 도저히 뭐 지금 그리스가 지원 없이는 안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 정말 지원 없이는 안 되는데 또 공무원을 또 이제 그 복직시키고 공무원이 그리스가 너무 많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야말로 유로존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스의 신정부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벼랑 끝에 갔어야만이 국민들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내걸 수 있는 국민들에게 뭔가 명분을 내걸고 다시 타결을 볼 수 있는 얼마간의 말미를 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뭐 전격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스 재무장관도 뭐 2주 내에 뭔가 결론을 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를 좀 더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고용지표부터 그리스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정근 특임 교수님과 함께 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크게 유럽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 크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장 분위기는 주초에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자, 몇 가지를 짚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상승장이 온다. 이제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590선까지 690선까지의 상승. 요걸 좀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외신과 그리고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자, 요번 주 장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제일 눈에 띄는 첫 머리 기사가 있습니다. China cut interest rate as economic growth slow. 이게 뭐냐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트가 인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하하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중국 인민은행입니다. 그죠? 중국 인민은행인데 그 인민은행이 지금 이제 그 기준금리를 또 0.2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돈이 또 지금 증시나 부동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지금 증시에 광풍이 불고 있죠. 최근에 좀 급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기준금리 인하는 증시의 광풍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이 떨어진 이유는 신용 잔고가 많아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들을 보자면 지금 다시 상승한다는 데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면 경기 부양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확보해 하면서도 AIB, 즉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러니까 아시아 투자은행 그걸 하고 있고요. 1대1로 정책을 또 계속 펴고 있죠. 자, 이런 중국의 행보가 결국은 그들은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향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걸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의 이런 발빠른 행보들은 확고한 성장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긍정적 역할은 아니다. 긍정론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요,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좋습니다. 문제는 중국 증시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잠시 뒤에 또 서울경제하고 신문하고 연관 지어가면서 제가 얘기를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발빠른 행보, 그리고 그들의 확고한 성장 의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중국 증시에 대한 부양적인 측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 증시가 부양한다는 것은 결국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막연하게 그냥 좋다라고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바로 또 이어져갈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딱 첫 기사죠. 중국의 변신, 제2의 샤오미숍 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중국 바람, 은행카드 대약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산업이 뺏기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칠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하락적인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즉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약진입니다. 자, 이 기사를 좀 세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샤오미, 알리바바, 비아디 일단 미국 진출, 중국의 IT 역습이 거세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알리바바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쇼핑몰입니다. 소셜 커머스 줄릴리 지분 9.3%, 인수 샵러너, 퍼스트 딥스 등 전자상거래 업체 투자, 그 다음에 가정용품 쇼핑몰, 이런 식으로 이들의 투자 범위가 계속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알리바바는 핀테크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확보부동한 세계 1위의 거의 전자상거래 업체, 즉 쇼핑몰 업체로 이제 성장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자꾸 탄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빨리 가지 못했던가, 훨씬 더 빠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훨씬 선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왜 알리바바 같은 업체가 성장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것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중국이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알리바바가 커졌다, 그것은 단순 논리죠. 결국은 이들은 빠르게 정부에서 지원을 했고, 그 정부에서 규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진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두 번째 샤오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직격탄을, 즉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업체예요. 온라인몰 설립도 하고 헤드폰, 액세서리, 스마트폰 액세서리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샤오미라는 업체까지 지금 미국 진출을 해서 애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즉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 LG전자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위에서 치고요, 그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에 또 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산업적인 측면이 불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마냥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아디라는 업체를 좀 보겠습니다. 전기버스를 200대 공급을 한답니다. 우리는 뭐 했을까요? 전기차, 전기트럭도 내년에 납품을 한답니다. 결과적으로 요번에 중국에 제가 상하이 모터쇼를 보여드리면서 중국이 이제 짝퉁 수준을 벗어나서, 뺏기기 수준을 벗어나서 그들이 기술력이 굉장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외관상으로 보면 타고 싶을 정도의 자동차였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들은 빠르게 전기차 부분까지 잠식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치매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의 성장들이 우리가 웃을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랬을까요? 자, 이 모든 산업들이 결국은 살아야만요. 결국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요 복지 정책 갖고 싸우고 난립니다.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있는데, 자, 이 세수 그럼 누가 확보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죠? 그냥 마냥 퍼준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죠. 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다면 이들이 계속 이런 거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들이 중국에 침해당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어도 해외 수출 시장에서 환율 때문에 적자를 보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퍼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금 경제를 먼저 살려놓고 산업을 살려놓아야만 우리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음을 그들이 좀 제발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산업이 침해를 당하니까 저로서는 이걸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오늘 특집입니다. 그죠? 중국 품질까지 갖추고 치킨게임 LCD TV마저 한국을 제쳤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전이 아닌 습격이 된 중국 기업,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이 얘기를 오늘만 드린 게 아니었고요. 그 전부터 계속 완성품, 전자제품 쪽의 완성품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의 완성차 쪽은 분명히 침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결국은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한국 추월 시기가 철강, 경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언제 따라잡힐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 기술력이 모자란 부품주 쪽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 그죠? 중국이 침해를 못한 것이 아직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든가 조선 자동차 쪽은 이미 침해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 앞질러 가고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럼 이 시장을 틈새 시장이라도 막으려고 그러고 틈새 시장이라도 우리가 중국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부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환율, 규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산업에 침해를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산업부터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조선업 쪽은요, 기사 내용에 보면 이제 출혈 경쟁에서 R&D까지 축소를 하고 있다. 결국은 중국한테 이미 따라잡힌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렸었죠. 조선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농업으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럽이 조선업황의 선두주자였다가 한국이 저가 조선사를 건립하면서 그들을 침해시키고 일본의 조선사가 한국의 조선업체에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그 상황에 온 거예요. 중국 조선업체한테 따라잡혔고 철강 정유 쪽에 따라잡혔습니다. 근데 이들은 광범위하게 치고 들어오죠.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광범위한 산업 영역까지 치고 들어오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지금 거의 지금 보조 배터리가 애플의 보조 배터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짝퉁 수준인데 그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치고 가고 있다는 것도 이들은 산업적인 침해가 분명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자꾸 뒤처지고 있느냐? 다음 기사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뺀 국내 기업 R&D 투자가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돈을 벌어야 R&D 투자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못 버는데 R&D 투자, 즉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계속 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LG전자, 현대차 쪽이 침해를 받고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우리나라 부품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기업들이 속속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번에 변동성을 겪으면서 중국에 진출을 했거나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지금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쪽, 그리고 중국의 관련 업체들, 영유아 업체들, 이런 것까지도 최근에 포트폴리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쪽으로 재편돼가는 느낌입니다. 중국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증시에조차도. 그러니까 그들이 빠르게 지금 저번 급락장에서 빠르게 회귀를 한 것도 거의 보면 중국 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중국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들을 보면서 산업적 침해가 있는 곳은 가급적 주식 투자를 피해야 되고, 산업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시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서는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전략 투자 제안을 늘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저번 주에도 너무 정확했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또 이 오늘 투자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지실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디커플링장을 좀 예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아직은 중국에 대한 부분들, 이런 침해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외인들한테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전히 종목 집중 전략에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가 지지부진하면 코스닥이 당연히 690선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들을요 늘 제가 신문을 읽어드리면서 해드리고 있어요. 팩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해석이지 실제로는 팩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제가 해석을 가미해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짚어 드릴 뿐이니까요. 그런 점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날이죠. 이번에는 안동을 갑니다. 경상북도 안동을 가는데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정서 함양장에서 강연을 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무료니까 안동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예천, 문경 뭐 이런 쪽 그 근처잖아요, 그죠? 상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들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가비 무료라고 참 말씀드렸죠. 문의 전화는 1577-7451 샘플러스 콜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여전히 종목적으로 좀 집중해 봐야 될 그런 시장입니다.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예,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외 불안 속에 외국인까지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코스피는 2080까지 쳐졌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급반등은 코스닥에서 나왔습니다. 주말 미국의 4월 고용지표는 아주 절묘한 폭으로 개선돼 주가를 부양시켰는데요. 주말까지 포함해 지난주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난주 2주 코스피 시장은 2주 연속 조정했다. 결국에 2085포인트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 681포인트 마감을 했죠. 일반 1.28% 상승하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요. 이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지속하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그 매도 분위기는 다소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분명히 나타났었다. 일단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상승, 급등 부분 그리고 어제 깜짝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이런 부분들 일단 전반적인 가격 조정 국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게 하는 이번 주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전반적인 시장 주변 환경 금리의 급등세 나타났고요. 그리고 옐런 의장의 어떤 그 주식 과열 분위기 발언 부분들, 일단 투자 심리를 위축부는 분위기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번 주 3월쯤 다른 어떤 그 안정성 그런 모습 엮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주식 종목별 좀 돌아보게 되면요, 삼성그룹 지주사 전환이 조금 무산된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제일모직 한 9%대 하락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서 증권주의 하락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1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서 역시 CJ시일제당 그리고 삼성 LNS 큰 폭의 상승세 보였다라는 것. 결국에는요, 주변 시장 분위기의 변화 부분, 이로 인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실적의 탄탄한 부분들은 시장 내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말 동안 4월 고용지표가 개선됐고,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또 전일에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25bp 단행했습니다. 이것으로 기간 또 가격 조정이 끝나는 건지, 본격적으로 오른다면 또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 장이 되는 건지, 일단 중국 변수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장 변수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펼쳐질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그 종목들 고점 2187포인트 대비해서 좀 5% 이상 하락한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그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0.8%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의 어떤 그 개장 분위기 밝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상은 경기 선순환 사이클 관점에서 여전히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경기 부양, 중국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변화 부분, 환율 변화 부분, 국제 유가 변화 부분,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부분이 다소간 업종별로 엇갈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2분기 무조건적인 실적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일단 다소간 좀 마음을 좀 추스리는 그런 자세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최대한 양극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스닥 그 종목들 바로 이제 실적 시즌 바로 이제 그 진입이 되겠죠. 이런 상황들 계속 실적 꾸준히 지켜보시는 그런 어떤 습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시장이 계속 눌릴 때도 이걸로 끝나는 장이 분명 아닐 거고 2차 상승이 반드시 나올 거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그 조정이 끝나고 말씀해 주셨던 그 2차 상승의 초입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등을 감안한 매수 전략을 만약 짜야 한다면 뭘 사면 좋을지가 최대 화두가 될 텐데요. 증권주도 다시 한번 매수권에 줘도 좋을까요?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주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 보면 채권 시장이 조금 좀 안정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야 될 듯합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되어야 채권 부분에서 계속된 증권회사의 리테일 부분의 최근 호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그 증권주보다는 다른 은행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유의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보인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유동성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외국인 유동성 지난 금요일 266억 순매도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전일의 매도세보다는 다소 줄어드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순매수 전환 가능한지 아닌지 이 부분 계속해서 꼼꼼히 따져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포인트가 6월에서 이미 9월, 10월로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국, 이머징 국가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가능성을 조금 더 확실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유동성 장세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80포인트에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서 2130까지 1차적으로 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 자, 2130포인트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다시 한번 나올 거다. 외국인들이 오늘 사는지가 관심사다 하셨는데, 그럼 증권주보다는 은행주 쪽이라고 얘기하셨고, 아까 중국 부양에 따라 중국 관련주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곧 화학주를 의미하시는 건지, 좋게 보시는 섹터만 끝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화학 쪽 가장 좋게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 쪽에서는 은행 쪽 좀 유심히 오늘 좀 살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2주 연속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업종이 있죠. 조선주 조금 좀 계속해서 저점 매수 관점, 중장기 관점에서 조선주 유효해 보인다라고 오늘 역시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은행, 조선 이렇게 세 섹터를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코스피는 213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오겠다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여의도에 늘 계시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10주선을 지지하더니만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했는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엄청나게 갭상승이 이미 예고가 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좋았고 중국까지 깜짝 기준금리 인하. 그럼 이 장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도 관건인데 시장부터 봐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현재 구간 무조건적인 되돌림 파동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단 백소 파동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았던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급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되돌림 파동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역시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대로 좀 적용이 돼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한미약품이라든지 광동제약, 유암양행을 기본으로 해서 코스닥 쪽에서도 셀티엄도 그렇고 삼성 LNS라든지 CTC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DHP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이제 코스피 지수 쪽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에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집중해보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코스닥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주에 다우지수나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 일단은 21선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강 후약의 패턴으로 코스닥 지수 조금은 나올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한다면 코스닥 지수에 있는 지금 종목들은 따라잡는 것은 현명한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인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일단은 저점을 다지고 그런 올라온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봉에서 5일선과 11선만 보자.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은 이 라인 이탈 시에 주가 조정 관점, 유지 시에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자, 역시나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봉상 5주봉선 이탈 시 10주봉선 이 라인만 지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0주봉선 2070포인트 부근 1차적인 지지의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간단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뭐 애매하게 주말에 결과가 나와주었던 중국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2100포인트 이상 부분들 2120포인트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40만 원 중반대부터 상승을 해도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현재 이제 보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130만 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장중 저가로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 200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되는 모습도 잘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포트를 어떻게 짜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좀 깊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예의주시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었지만은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권에서 조정권으로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었고 조정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졌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앞에 계신 분은 증권주보다 은행주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증권주를 조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들이 이제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대우증권 같은 경우 지금 원격 조정이 좀 안 돼갖고 차트가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하한가 부근까지 급락했던 상황들이었지만은 이번 주 지수 반등권에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재차 이제 외국인들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증권주들 대우증권뿐만이 아니라 삼성증권도 그렇고 증권주들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증권주들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 한 종목 정도는 포트 편입은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속적으로 조정시 매수 관점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 차별화에 갈림에 서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들고 계신 분들도 실적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는 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만 붙어도 상승이 나왔던 어떤 그런 시장의 패턴이었었지만은 어느 정도 차별화는 나올 수 있다는 점 정도 인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DHP 코리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되겠죠. 조정시 매수 관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들이 드디어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제 보름 만에 한 13거래일, 12거래일 만에 입질이 그런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회복한 저점을 다지고 5일선을 회복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16,750원 정도 고점부터 계단식 하락으로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고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수렴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은 걸릴 수가 있어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DHP 코리아 같은 경우 14,000원 부근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거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권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코스닥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코스피 쪽에서는 증권주들 오늘부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모아가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피는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목요일에 급락을 했던 그런 아래꼬리의 지수 포인트가 되겠죠. 2068포인트, 그러니까 2070포인트, 10주봉선이, 코스피 지수 10주봉선이 한 2070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살짝 이탈을 했다가 종가상에
지켜줬던 그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 저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2068포인트를 이탈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적극적인 매수 관점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도 파이팅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주목도를 높이 잡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과 바이오 섹터,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앞선 의견과 약간 다르게 증권주 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 두 가지 섹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두커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네, 오늘 개장가는 21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개선됐고 어젯밤에 깜짝 중국에서 25bp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해줬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발 훈풍에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지만 앞서 이미 급등하기 시작했었던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에 매수하면 소위 물릴 수 있으니까 시초가 매수를 자제하자 의견도 있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잠시 후 강한 매수가 들고 시초가 들고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